10, 100, 1000, 10억! 말도 안 돼. 그 노숙자 할아버지가 진짜 회장님이었다고? 재벌 회장을 오토바이로 납치했습니다. 미쳤냐고요? 네, 맞습니다. 저 그날 진짜 돌았었거든요. 남들은 로또 맞으려면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한다던데 제 팔자가 180도 뒤집히는 데는 딱 3초면 충분하더라고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대한민국 흔한 흙수저 26살 배달 라이더입니다. 아빠가 남기고 간빚 5천만 원 갚느라 청춘을 갈아 넣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랑 똑같았어요.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지, 뒤에는 떡볶이 3인분이 실려있지. 배달 늦으면 고객님이 별점 테러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골목길로 쇼컷을 쳤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마주친 겁니다. 검은색 세단 2대, 덩치 큰 양복쟁이들, 그리고 짐짝처럼 끌려가던 힘없는 할아버지 하나. 보통 같으면 무서워서 도망갔겠죠. 근데 그 할아버지 눈빛을 보는데 제 머릿속에서 뭔가 탁 하고 끊기더라고요. 그 눈빛은 그냥 살려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제발 나 좀 봐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놈들 손에 들린 게 뭔지 아세요? 주사기였습니다.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노인한테 강제로 마약을 놓으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엑셀을 당겨버렸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 보니 깡다구만 남았나 봐요. 오토바이를 놈들 사이로 들이밀면서 소리를 질렀죠. 야! 비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양복쟁이 하나가 자빠지더라고요. 그 틈에 제가 할아버지 팔을 낚아채면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살고 싶으면 타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할아버지가 제 오토바이 뒷좌석으로 몸을 던지셨어요. 그 연세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허리춤을 꽉 잡으시면서 쉰 목소리로 속삭이시더라고요. 달려. 학생. 무조건 달려. 등 뒤로 식은땀이 쭉 흘렀습니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엑셀을 당겼죠. 뒤에서 놈들이 잡아. 놓치면 다 죽어. 하고 악을 쓰는데 진짜 죽기 살기로 달렸습니다. 백미러를 보니까 검은 세단들이 미친 듯이 차를 돌려서 쫓아오더라고요. 아, 나 진짜 큰일 났구나. 이건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범죄 현장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거구나. 강남대로로 나왔는데 신호가 빨간불인 거예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밟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눈 딱 감고 교차로를 질주했습니다. 할아버지, 꽉 잡아요. 격 깨물어요. 놈들을 따돌려야겠다는 생각에 좁은 골목길로 핸들을 확 꺾었습니다. 뒤에서 타이어 타는 소리가 끼익 들리더군요. 세단은 못 들어오는 길이었으니까요. 잠시 숨을 고르려고 구석에 멈췄는데 할아버지 상태가 심각했어요. 얼굴은 반쪽이고 손목에는 주사 자국이 시퍼렇고, 근데 그 와중에도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으시더니 품에서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쪽지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딱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살려줘.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데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토바이 소리였어요. 놈들이 차에서 내려서 배달 오토바이를 뺏어 타고 쫓아온 겁니다. 진짜 지독한 놈들이더라고요. 저는 다시 헬멧을 고쳐 썼습니다. 오늘 밤 떡볶이 대신 이 할아버지를 배달해야 할 것 같네요. 목적지는 저도 모르지만요.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백미러를 볼 여유조차 없었죠. 비는 미친 듯이 쏟아지고 제 낡은 스쿠터는 헐떡거리고 뒤에 탄 할아버지는 제 허리를 부서져라 꽉 잡고 계셨고요. 그놈들 운전 실력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배달 오토바이를 뺏어 탄 주제에 빗길 코너를 칼같이 돌면서 따라붙는데 등골이 오싹했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죠. 저놈들 그냥 깡패가 아니라 훈련받은 전문가들이구나. 잡히면 뼈도 못 추리겠구나. 학생, 미안해. 나 버리고 가. 뒤에서 할아버지가 덜덜 떨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람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았지만 그 말이 제 승부욕에 불을 지폈어요. 할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제가 똥고집이 좀 있거든요. 한 번 태운 손님은 끝까지 모십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비틀었어요. 여기는 강남 대로변이 아니에요. 제가 5년 동안 배달하면서 바닥 타일 개수까지 외우고 있는 논현동 뒷골목 미로였죠. 큰 길로는 승산이 없으니 놈들이 모르는 개구멍 같은 길로 승부를 봐야 했어요. 꽉 잡으세요.
이제부터는 진짜 롤러코스터니까. 저는 가파른 언덕길 옆에 있는 좁은 계단으로 오토바이를 몰았어요. 원래는 오토바이가 다니면 안 되는 길이지만 지금 법 지키다간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하게 생겼으니까요.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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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오토바이가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서 엉덩이가 박살 나는 줄 알았어요. 뒤에서 할아버지가 으억, 으억 소리를 내셨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계단을 다 내려오자마자 바로 유턴해서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뒤를 슬쩍 보니 쫓아오던 놈들이 계단 앞에서 급정거를 하더라고요. 그 무거운 오토바이로 계단을 내려올 깡은 없었나 봐요. 놈들이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뛰어내려오는 게 보였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시장통을 가로질러 거미줄처럼 얽힌 달동네 언덕길로 치고 올라갔어요. 심장이 콩쾅거리는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한참을 달려서 더 이상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쯤 저는 익숙한 대문 앞에 멈춰섰어요. 서울 하늘 아래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짜리 제 보금자리. 옥탑방이었어요. 오토바이 시동을 끄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죠.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내렸어요. 할아버지는 거의 혼절 직전이셨어요. 고급 코트는 흙탕물 범벅이 됐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계셨죠.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다 왔어요. 여기 안전해요. 제가 할아버지를 업다시피 해서 좁은 계단을 올라 옥탑방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랑 며칠 전에 먹다 남은 라면 냄새가 섞여 있었죠. 누가 봐도 거지 같은 방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특급 호텔 스위트룸보다 안전한 곳이었어요. 할아버지를 낡은 전기장판 위에 눕히고 급하게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까지 쳤죠. 그제야 숨이 좀 쉬어지더라고요. 방바닥에 주저앉아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는데 문득 할아버지가 입고 있는 코트 안쪽 라벨이 눈에 들어왔어요. 명품을 잘 모르는 저도 들어본 적 있는 이탈리아 브랜드 로고였어요. 그것도 그냥 명품이 아니라 수제 맞춤복에만 붙는다는 금색 자수. 그리고 그 밑에 희미하게 박혀있는 이니셜. K, T, H. 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할아버지 얼굴을 자세히 뜯어봤어요. 주름진 얼굴, 헝클어진 백발. 분명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눈을 뜨셨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한참 바라보더니 저를 쓱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이 아까 오토바이 뒤에서 벌벌 떨던 그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순간적으로 섬뜩할 만큼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여기가 어디냐? 목소리도 아까랑 달랐어요. 위험이 있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사람을 깔아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저희 집인데요. 놈들은 따돌렸어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곰팡이 핀 벽지, 한쪽 구석에 쌓인 배달 가방, 벗어둔 양말 짝. 할아버지의 미간이 찌푸려지더라고요. 물. 딱 한마디였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죠. 저도 모르게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서 뚜껑을 따드렸어요. 물을 벌컥벌컥 마신 할아버지가 긴 숨을 내쉬더니 코트 주머니를 뒤적거리셨어요. 그러더니 아까 저한테 줬던 그 꼬깃꼬깃한 쪽지 말고 뭔가 묵직한 걸 하나 더 꺼내시는 거예요. 구형 폴더폰이었어요. 요즘은 구경하기도 힘든 이지폰.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여시더니 저한테 툭 던지셨어요. 충전기 있냐? 네. 아, 네. 만능 충전기 있어요. 제가 허둥지둥 충전기를 꽂자 폰 화면에 배터리 부족 경고등이 깜빡거렸어요. 그리고 그 화면 배경에 뜬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건 가족 사진이었어요. 할아버지랑 어떤 중년 부부랑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근데 그 중년 남자가 누구냐고요? 매일 9시 뉴스 경제면에 나오는 사람, 대한민국 재계 서열 2위 대성그룹 현재 회장이었어요. 그럼 이 할아버지는 설마 왕 회장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다시 정신을 잃듯이 스르르 눈을 감으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밥 좀 없냐? 배고프다. 이 상황에 밥이라니. 재벌 회장님이 30만 원짜리 옥탑방에 누워서 밥을 찾다니.
저는 멍하니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무래도 제가 오늘 밤 진짜 말도 안 되는 폭탄을 주워온 것 같네요. 회장님. 제가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어요. 벽에 기대앉은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코트 안주머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시더라고요. 물에 젖어서 너덜너덜해진 수표였지만 거기에 적힌 0의 개수는 선명했어요. 1, 10, 100, 1000, 만, 억, 1억짜리 수표였어요. 밥값이다. 당장 먹을 것 좀 가져와. 고기면 좋고. 와, 이 할아버지 진짜 찐이구나. 대성그룹 창업주, 불도저, 김태호 명예회장. 대한민국 돈의 절반은 이 양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전설의 인물. 그런 분이 지금 제 옥탑방에서 꼬르륵 소리를 내고 계신 거예요. 저기요 회장님, 지금 새벽 2시고요. 밖에 나가면 놈들이 깔렸을 텐데 고기는 무슨 고기예요. 저는 구석에 박혀있던 컵라면 하나를 뜯었어요. 편의점 폐기 직전에 받아온 불마왕 볶음면. 이거라도 드실래요? 하고 내밀었더니 회장님 표정이 가관이더라고요. 마치 음식물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이런 인스턴트 쓰레기를 나보고 먹으라고? 내 위장이 얼마짜린 줄 알아? 싫으면 마시든가요. 전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젓가락으로 면을 휘휘 저어서 한 입 먹는 신용을 하니까 회장님이 침을 꿀꺽 삼키시더라고요. 납치당해서 며칠 굶으셨으니 오죽하겠어요. 결국 회장님이 젓가락을 낚아채셨어요. 그리고 후루룩 면치기를 하시는데 와, CF 찍으시는 줄 알았어요. 매워서 얼굴이 벌개지시는데도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싹 비우시더라고요. 크어. 맵다. 근데 맛은 있네. 라면 하나에 무장해제된 회장님을 보니까 좀 웃기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때 회장님이 정색을 하고 저를 보셨어요. 이름이 뭐냐? 강지은이요. 그래, 지은아, 거래를 하자. 회장님이 다 쓴 컵라면 용기를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눈빛이 다시 맹수처럼 변했죠. 날 병원에 가둔 놈들, 내 아들놈이랑 며느리다. 날 치매 환자로 몰아서 경영권 뺐고 정신병원 독방에 처박아두려고 했어. 그 주사, 뇌세포 죽이는 약물이었다. 소름이 돋았어요. 뉴스에서 보던 효자 아들 이미지는 다 쉬웠던 거죠. 회장님이 품에서 아까 그 구형 폴더폰을 꺼내 흔드셨어요. 이 안에 놈들을 박살낼 장부가 들어있다. 근데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거길 가야 해. 거기가 어딘데요? 부산. 내 옛날 운전기사가 거기 있어. 부산이라뇨? 서울에서 부산까지 저 놈들을 피해서? 말도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려는데 회장님이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나 부산까지만 데려다줘. 그러면 내 비자금 계좌에서 현찰로 10억 주마. 10억이요? 성금으로 1억은 지금 당장 줄 수도 있어. 어때? 할래 말래? 제 빚이 총 5천만 원. 10억이면 빚 갚고 집 사고 오토바이 센터를 차려도 남는 돈이에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위험한 건 알지만 평생 배달만 하다가 죽을 순 없잖아요? 콜. 대신 딴소리하기 없깁니다. 계약서 쓰세요. 지금 당장. 저는 달력 뒷장을 북 찢어서 볼펜을 내밀었어요. 회장님이 피식 웃으시며 볼펜을 잡으셨죠. 그렇게 대한민국 서열 1위와 신용불량자 1위에 미친 동행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벗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회장님이 코트깃을 여미며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뭐? 다짜고짜 뭘 벗어? 아니, 그 번쩍거리는 명품 코트 입고 나가게요. 나 대성그룹 회장이요 하고 광고할 일 있어요. 놈들이 드론 띄워서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저는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깔깔이 방한 내피랑 형광색 조끼를 꺼내 던졌어요. 그리고 제 예비용 헬멧까지요. 회장님이 그걸 집어들더니 마치 썩은 생선 만지듯이 인상을 팍 쓰시더라고요. 나보고 이 형광색 넉마를 입으라고? 살고 싶으면 입으세요. 이제부터 회장님은 대성그룹 총수가 아니라 신속배달 김씨입니다. 헬멧 쉴드 내리고 고개 푹 숙이고 저만 따라오세요. 아셨죠? 회장님은 투덜거대면서도 살고는 싶으신지 얌전히 옷을 갈아입으셨어요. 근데 막상 입혀놓고 보니까 제법 잘 어울리는 게 함정이었죠. 우리는 새벽 3시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옥탑방을 빠져나왔어요.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잘 안 보였죠.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골목 입구까지 가는데 심장이 쫄깃해서 터질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회장님 팔을 확 잡아채서 전봇대 뒤로 숨었어요. 골목 저 끝, 가로등 밑에 웬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엔진은 켜져 있고 라이트는 꺼진 상태. 딱 봐도 잠복 중인 놈들이었어요. 벌써 여기까지 냄새를 맡고 온 거죠. 회장님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옷자락을 잡으셨어요. 저놈들이다. 내 아들놈 경호팀이야.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동네 길냥이 출신이거든요. 저는 시동을 걸지 않고 오토바이를 끌고 반대편 내리막길로 향했어요. 엔진 소리를 내면 바로 들키니까요. 무거운 오토바이를 끌고 땀을 뻘뻘 흘리며 500m쯤 내려갔을까. 드디어 큰 길로 이어지는 샛길이 나왔어요. 그제야 제가 헬멧을 두드리며 말했죠. 타세요. 이제부터 쏘는 겁니다. 부르릉. 시동을 걸자마자 골목 위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저거다. 잡아. 잠복해 있던 놈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차 문을 박차고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늦었죠. 제 스쿠터는 이미 총알처럼 튀어나가고 있었거든요. 꽉 잡아요. 고속도로 올리기 전까지는 신호 무시합니다. 새벽에 텅 빈 강변북로를 향해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어요. 백미러로 보니까 검은 승합차 2대가 사이렌도 없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붙고 있더라고요.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쫓는 것처럼요. 회장님이 제 등 뒤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야, 천천히 좀 가. 나 심장마비 걸리겠다. 10억 받으려면 살아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격 깨무니까 입 다무세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을 빠져나가는 톨게이트를 향해 질주했어요. 뒤에는 살인 청부업자들, 앞에는 끝이 안 보이는 어둠. 이 미친 레이스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평생 남의 음식이나 배달하던 인생이 갑자기 액션 영화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요. 어쩌면 저도 이 미친 상황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배고파서 못 가겠다. 차 세워. 당장. 고속도로 올린 지 얼마나 됐다고 뒷좌석에서 회장님이 발버둥을 치시는 거예요. 헬멧을 쓰고 계셔서 우웅거리긴 했지만 그 짜증 섞인 목소리는 헬멧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하기야 납치당해서 며칠 굶고 아까 옥합방에서 컵라면 하나로 버티셨으니 배가 등가죽에 붙을 만도 했죠. 마침 저기 앞에 기흥 휴게소 간판이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라 사람도 별로 없겠지 싶어서 핸들을 꺾었어요. 딱 20분만 쉬다 가는 겁니다. 어디 가서 튀지 마시고 모자 푹 눌러 쓰세요. 우리는 CCTV가 없는 구석진 곳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푸드코트로 들어갔어요. 새벽이라 문 연 곳이 우동집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키오스크에서 제일 싼 유부우동 2그릇을 결제했죠. 회장님은 태어나서 키오스크라는 걸 처음 보시는지 제가 화면 터치하는 걸 무슨 외계 무명 보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지은아, 저 기계가 밥을 주는 거냐? 돈은 어디다 넣고? 아유, 요즘은 다 카드예요. 회장님 지갑 없으시죠? 제가 쏘는 거니까 나중에 이자 쳐서 갚으세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 2그릇이 나왔어요. 단무지랑 김치도 좀 챙겨서 구석 자리에 앉았죠. 회장님은 나무 젓가락을 들고 우동 그릇을 무슨 감정하듯이 들여다보셨어요. 평생 샥스핀이나 스테이크만 드셨을 분이 퉁퉁 부른 휴게소 우동을 보니까 기가 차셨겠죠. 이 국물. 색깔이 왜 이래? 간장 국물이냐? 건더기는 왜 이렇게 부실해? 일단 드셔보세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지금 드시면 5성급 호텔 요리사도 울고 갈 맛일걸요. 회장님이 국물을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드시더니 눈이 동그랗게 커지셨어요. 그러고는 말도 없이 면을 흡입하시기 시작했죠. 후루룩, 후루룩. 확실히 배고픔 앞에서는 재벌이나 서민이나 평등하더라고요. 단무지 하나를 오독오독 씹으시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는데 영락없는 동네 할아버지였어요. 허허, 내 평생 먹어본 국수 중에 5손가락 안에 든다. 이거 얼마냐? 5,500원이요. 뭐, 겨우? 내 호텔 일식당 우동은 5만 원인데 도둑놈들이었구만. 내가 속았어. 우리는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국물까지 싹 비웠어요. 몸이 좀 따뜻해지니까 이제야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평화는 딱 5분을 못 갔어요. 식당 한가운데 걸려있던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거든요.
익숙한 시그널 음악 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는데 화면에 뜬 자막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속보 대성그룹, 김태호 명예회장 실종 4일째, 경찰 수사 난항. 회장님도 젓가락을 멈추고 TV를 노려보셨죠. 화면에는 회장님의 장남, 그러니까 이번 일을 꾸민 그 페륜아들이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수척해진 얼굴로 마이크를 잡고 있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최근 치매 증세가 심해지셔서 가족들도 못 알아보시고 밤중에 간병인도 없이 홀로 나가셨습니다. 혹시라도 길에서 배회하시는 아버님을 보시면 제발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례금은 섭섭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와, 연기 대상감이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할까요? 치매라니요. 멀쩡한 아버지를 약물 중독으로 만들어서 감금하려고 했던 주제에 옆을 보니 회장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나무 젓가락이 뚝 하고 부러질 정도였죠. 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회장님의 입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개지면서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 같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주변 반응이었어요. 새벽 화물차 기사님 몇 분이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뉴스 한번 보고 우리 쪽 한번 보고 수근거리는 거예요. 저기 저 할아버지. 뉴스에 나온 사람이랑 좀 닮지 않았어? 에이, 설마. 재벌 회장이 저런 형광조끼 입고 휴게소에서 우동 먹겠냐? 그냥 닮은 거겠지. 식은땀이 등 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여기서 정체 들키면 끝장이에요. 경찰 오고 기자들 몰려오고 그럼 그 아들놈 귀에도 들어갈 테니까요. 저는 급하게 회장님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가야 돼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간다. 내가 가서 저놈들 거짓말이라고 다 밝혀야겠어. 기자가 왔을 때 말해야 해. 회장님이 흥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걸 제가 억지로 눌러 앉혔어요.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죠. 지금 나가면 개죽음이에요. 부산 가서 장부 찾아서 복수한다면서요. 지금 여기서 잡히면 회장님 바로 정신병원 독방행이라니까요. 그 주사 또 맞고 싶으세요? 주사라는 말에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리셨어요. 그 차가운 주사 바늘, 갇혀있던 기억이 떠오르신 거겠죠? 회장님이 입술을 꽉 깨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분해서 눈가가 촉촉해지셨더라고요. 우리는 먹다 남은 단무지를 뒤로하고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등 뒤에서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다시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나왔을 때 회장님이 헬멧을 쓰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밟아라. 부산까지 논스톱으로 간다. 내 저놈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줄 테다. 오토바이 시동을 거는데 백미러로 보이는 회장님의 눈빛이 아까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복수를 위해 달려가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죠. 엔진 소리가 유난히 더 비장하게 울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엉덩이. 감각이 없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장 5시간을 내리달렸어요. 중간에 휴게소 한번 들른 거 빼고는 그야말로 논스톱이었죠. 제 낡은 스쿠터에서는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제어리는 거의 반으로 접힌 것 같았어요. 뒷자리에 탄 회장님은 아예 제 등에 매미처럼 딱 달라붙어서 기절하신 건지 주무시는 건지 미동도 없으시더라고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부산 톨게이트를 통과하자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회장님, 부산이에요. 다 왔어요. 이제 어디로 가요?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회장님이 부스스 헬멧을 들어 올리셨어요. 그러고는 산중턱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달동네를 가리키셨죠. 저기, 삼복도로로 올라가라. 제일 꼭대기 집이다. 네, 저 꼭대기요. 회장님, 저기 올라가다 오토바이 퍼지면 저 책임 못 져요. 투덜거리면서도 핸들을 꺾었어요. 부산 특유의 그 가파른 언덕길. 롤러코스터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경사를 낑낑대며 올라갔죠. 길이 어찌나 좁고 꼬불꼬불한지 놈들이 여기까지 쫓아왔다간 차 다 긁어먹고 포기할 것 같더라고요. 한참을 올라가서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 앞에 멈춰섰어요. 대문에는 박씨 전파사라는 낡은 간판이 삐딱하게 걸려 있었죠. 여기가 10억 줄 사람이 사는 곳 맞아요? 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묻자 회장님은 대답 없이 오토바이에서 내리셨어요.
다리가 후들거리시는지 비틀거리는 걸 제가 급하게 부축했죠.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녹슨 철대문을 두드리셨어요. 쿵, 쿵, 쿵.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쿵, 쿵, 쿵. 누구요? 새벽부터 안에서 잠긴 목소리가 들리더니 드르륵 하고 미닫이 문이 열렸어요. 러닝셔츠 차림의 백발 노인이 나오더라고요. 한쪽 다리를 저는 걸음걸이였어요. 그 노인은 헬멧을 쓰고 있는 저와 형광조끼를 입은 회장님을 번갈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배달 안 시켰는데 집 잘못 찾아오셨소. 그때였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헬멧을 벗으셨어요. 백발이 헝클어진 초췌한 얼굴이 드러났죠. 전파사 주인, 그러니까 박 기사님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들고 있던 몽키 스패너를 바닥에 쨍그랑하고 떨어뜨리셨어요. 회장님, 박 기사. 살아있었구만. 박 기사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비틀거하며 다가오셨어요. 그러고는 회장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셨죠. 거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하기 시작하셨어요. 회장님, 죽은 줄 알았습니다. 뉴스 보고 치매로 실종되셨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울지 마라.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안 죽어. 그놈들한테 내 회사 못 뺏긴다. 회장님도 눈가가 붉어지셨지만 애써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박 기사님의 안내로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온통 뜯어진 라디오, TV 부품들로 가득 차 있었죠. 박 기사님은 30년 동안 회장님을 모신 운전기사였는데 5년 전 아들 지금의 사장 눈밖에 나서 쫓겨났다고 해요. 하지만 회장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박 기사님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려. 박 기사 그거 아직 가지고 있나? 회장님이 품에서 그 구형 폴더폰을 꺼내 놓으셨어요. 박 기사님은 눈물을 훔치며 벽에 걸린 낡은 뻐꾸기 시계를 뜯어내셨어요. 그 뒤편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박 기사님이 금고 다이얼을 돌려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메모리 칩과 특수하게 생긴 충전 젠더였어요. 준석 도련님 아들이 사람을 풀어서 저를 몇 번이나 협박했습니다. 이거 내놓으라고요. 하지만 제가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회장님이 언젠가 다시 찾으러 오실 줄 알았습니다. 박 기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젠더를 폴더폰에 꽂고 메모리 칩을 끼우셨어요.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폰 화면이 켜졌죠. 그리고 화면 가득 든 문구. 시스템 잠금 해제 완료. 비자금 잔고 및 녹취록 파일 접근 허용.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예요. 회장님은 화면을 보며 서늘하게 웃으셨어요. 지은아, 잘 봐라. 이게 바로 내 아들놈과 며느리의 목줄이다. 이제 사냥을 시작해볼까? 그 작은 폴더폰 안에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폭탄이 들어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을 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복수자가 되었다는 거려. 부산 앞바다의 파도 소리가 마치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이것 좀 들어보게. 회장님이 폴더폰에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하셨어요.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TV에서 효자 코스프레를 하던 그 아들놈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좀 어떻게 안 됩니까? 너무 오래 사시잖아. 주주총회 전까지 정리해야 해. 걱정 마세요. 이번에 새로 들여온 약물이 있습니다. 서서히 기억력부터 갉아먹는. 뒤탈 없게 해. 사망 진단서는 심장마비로 끊고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폐륜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끔찍한 대화였죠. 박 기사님은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떠셨고 저는 소름이 돋아서 팔을 문질렀어요. 이 파일 하나면 그놈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건 물론이고 평생 감옥에서 콩밥을 먹게 될 테니까요.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중 장부를 보면 회장님이 막 다음 파일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밖에서 윙하는 기계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마치 모기떼가 날아다니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 제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밤하늘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드론 두 개가 집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회장님, 엎드리세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회장님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어요. 그 순간 드론에서 강한 서치라이트가 팍 하고 터지면서 방 안을 훤히 비췄어요. 우리는 바퀴벌레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렸죠. 젠장, 벌써 여기까지. 박 기사님이 급하게 불을 끄고 커튼을 쳤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드론 스피커에서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거든요.
김태호 회장님, 거기 계신 거 다 압니다. 나오세요. 아드님이 모시러 왔습니다. 아드님이 모시러 오긴 개뿔. 저승사자가 온 거겠죠. 박 기사님이 뒷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피더니 사색이 되어서 돌아오셨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골목 입구랑 출구 쪽에 검은 차들이 쫙 깔렸습니다. 동네 똥개 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게 막아놨어요. 놈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서울에서 톨게이트 빠져나갈 때 찍힌 CCTV로 동선을 파악하고 부산 조직들까지 동원한 게 분명했어요. 삼복도로는 길이 좁아서 차가 못 들어오지만 대신 걸어서 올라오는 깡패들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아래쪽 골목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지은아, 너라도 도망가라. 나는 여기서 끝장을 보마. 이 폰만 가지고 가서 경찰에 신고해라. 회장님이 비장한 표정으로 폴더폰을 제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와, 이 영감님 진짜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셨네. 제가 그걸 받고 혼자 튀면 비운의 여주인공이라도 되는 줄 아시나 봐요. 저는 폴더폰을 다시 회장님 주머니에 찔러 넣었어요. 헛소리 마세요. 10억 준다고 했잖아요. 저 돈 못 받으면 억울해서 못 가요. 그리고 경찰? 그 아들놈이 경찰청장이랑 호영호제 한다면서요. 경찰서 가는 순간 증거 뺏기고 우리는 쥐도 새도 모르게 묻힐거려? 그럼 어쩌자는 거야. 독 안에 든 쥐꼴인데. 박 기사님, 이 동네 오래 사셨죠? 여기 오토바이로 내려갈 수 있는 다른 길 없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길이라도 좋으니까요. 제 말에 박 기사님이 잠시 고민하시더니 무릎을 탁 치셨어요. 있습니다. 옛날에 피난민들이 쓰던 지하 방공호 통로가 있어요. 지금은 폐쇄돼서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로 나가면 반대편 부두 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길이 워낙 험해서 오토바이로는 길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제 오토바이 무시하지 마세요. 산전수전 다 겪은 놈이니까. 우리는 더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박 기사님이 방바닥에 깔린 장판을 들춰내자 낡은 나무 판자가 나왔어요. 그걸 들어 올리니 시커먼 지하 통로가 입을 딱 벌리고 있었죠. 밖에서는 놈들이 대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김 회장님, 좋은 말 할 때 나오시죠. 문 부수기 전에. 서두르세요. 빨리요. 저는 오토바이를 억지로 지하 통로 입구에 구겨 넣었어요. 그리고 회장님과 박 기사님을 먼저 내려보냈죠. 마지막으로 제가 통로로 뛰어들면서 나무 판자를 덮는 순간 쾅! 하고 대문이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머리채 잡힐 뻔했죠. 지하 통로는 곰팡이 냄새와 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는 핸드폰 불빛 하나에 의지해서 그 어둠 속을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뒤에서는 놈들의 욕설 소리가 우웅거리며 들려왔고요. 이 깜깜한 어둠 끝에 과연 출구가 있을지 아니면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쿨럭, 쿨럭. 아우, 짠내야. 얼마나 기어갔을까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고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콧속을 찔렀어요. 우리가 빠져나온 곳은 부산항 제3부두 구석에 있는 폐창고 뒤편이었죠. 박 기사님이 덮여있던 철망을 걷어차자 시원한 새벽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온몸은 진흙투성이에 거미줄 범벅. 제 사랑스러운 스쿠터는 여기저기 긁히고 백미러도 날아가서 폐차 직전 꼴이었고요. 살았다. 일단 살았어. 제가 바닥에 대자로 뻗으려는데 회장님이 제 어깨를 흔드셨어요.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지은아, 뻗어있을 시간 없다. 지금 몇 시냐? 새벽 5시 반이요. 왜요? 오늘 오전 9시 서울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 그때까지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 회사는 고스란히 그놈들 손에 넘어가는 거야. 대표이사 해임안이랑 매각 승인 건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거든. 오전 9시요? 지금 여기서 서울까지 날아가도 모자랄 판에? KTX 첫 차를 타도 서울역 도착하면 9시가 넘고 비행기는 신분증 검사 때문에 바로 잡힐 게 뻔했죠. 도로는 놈들이 쫙 깔려있을 테고요. 망했네요. 그냥 여기서 10억 받고 끝내면 안 돼요. 회사는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제 말에 회장님이 쓴웃음을 지으시며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무셨어요. 불도 안 붙이시고 그냥 입에 물고만 계시더라고요. 지은아, 내가 왜 그동안 멍청한 치매 노인 행세를 했는지 아냐? 네. 행세요? 그럼 진짜 치매가 아니었어요? 허.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김태호야. 그놈들이 주는 약 먹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겼다가 다 뱉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척해야 놈들이 안심하고 본색을 드러낼 테니까.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 쥐새끼들을 가려내려고 1년을 연기한 거야. 소름이 돋았어요. 그 흐리멍덩하던 눈빛, 어눌한 말투, 그 모든 게 연기였다니. 회장님은 저보다 한 수, 아니 10수는 더 위에 있는 타짜였던 거예요. 회장님이 으드드 일을 가셨어요. 근데 납치까지 해서 강제 입원시킬 줄은 몰랐지. 내 핏줄이라 설마 했는데 내가 너무 물렀어. 호랑이가 발톱을 숨기고 있으니까 고양이인 줄 알고 덤벼든 거야. 이제 보여줘야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회장님의 카리스마에 압도돼서 저도 모르게 꿀꺽침을 삼켰어요. 이 할아버지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때 박 기사님이 어디선가 전화를 걸고 오시더니 다급하게 외치셨어요. 회장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부두에서 매일 아침 서울 가락시장으로 올라가는 화로 운송 트럭이 있습니다. 제 고향 후배가 하는 건데 지금 막 출발한다고 합니다. 화로차? 네, 냉동탑차 말고 물고기 싣고 가는 화로차 짐칸 옆에 기사들이 쉬는 쪽방이 있습니다. 냄새나고 좁지만 검문 검색은 절대 안 걸립니다. 놈들도 생선 비린내에 나는 트럭을 뒤질 생각은 못할 겁니다. 좋아, 그거다. 회장님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게 서열일위 회장님이 생선 트럭을 타고 서울로 잠입한다? 영화 시나리오로 써도 너무 자기적이라고 욕먹을 설정인데 현실은 영화보다 더하더라고요. 지은아, 너도 갈 거지? 10억에 보너스 10억 더 얹어주마. 내 경호실장 해라. 나 주주총회장에 들어갈 때 내 오토바이가 필요해. 20억. 그 액수를 듣는 순간 제 뇌세포가 만장일치로 충성을 외쳤어요. 비린내가 대수겠어요? 똥통이라도 들어갈 수 있죠. 충성. 어디든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아니, 보스. 우리는 박 기사님의 안내를 받아 부두 구석에 시동을 걸어놓은 거대한 화로차로 뛰기 시작했어요. 동터오는 새벽해를 등지고 달리는 세 사람. 이제 우리의 목적지는 서울 여의도 대성그룹 본사입니다. 기다려라, 이 페류나들아. 광어, 우럭과 함께 호랑이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냄새 진짜 적응 안 되네요. 화로차 운전석 뒤에 달린 쪽방은 말 그대로 관짝 같았어요. 성인 남자 2명이 겨우 누울까 말까 한 공간에 저랑 회장님, 박 기사님까지 3명이 구겨져 앉았으니까요. 게다가 벽 너머 물탱크에서 광어들이 퍼덕거리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고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죠. 덜컹거리는 트럭 진동 때문에 엉덩이,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참아라. 이게 다 승리의 냄새라고 생각해. 회장님은 좁은 공간에서도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고 계셨어요. 마치 돌을 닦는 도인처럼요. 하지만 꼭 쥔 주먹이 하얗게 질려있는 걸 보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계신 게 분명했죠. 박 기사님이 수시로 핸드폰 시계를 확인했어요. 현재 시각 오전 7시 20분. 대전 통과했습니다. 이 속도면 8시 50분쯤 서울 톨게이트 도착할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 시작 10분 전입니다. 너무 빠듯한데요. 기사 양반한테 더 밟으라고 해. 딱지 끊으면 내가 10배로 물어준다고. 회장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박 기사님이 앞좌석과 연결된 작은 쪽창을 두드리며 운전기사님께 소리쳤죠. 형님, 풀악셀이요. 죽어도 좋으니까 밟으소. 운전기사님도 상황이 급한 걸 아는지 트럭 엔진 소리가 굉음을 매며 커졌어요.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창문이 없으니까요 해서 오직 시간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어요. 민망해서 배를 움켜쥐는데 회장님이 피식 웃으시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휴게소에서 챙겨온 삶은 달걀 2개였어요. 먹어라. 전쟁터 나가는데 배 고르면 안 된다. 회장님은요? 난 됐다. 속이 뒤집혀서 물도 안 넘어간다. 회장님이 달걀 껍데기를 까서 제 손에 쥐어주시는데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천하의 대성그룹 회장님이 꼬질꼬질한 손으로 까준 달걀이라니. 이거 먹고 힘내서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달걀을 쑤셔 넣고 목이 메어 캑캑거리는데 트럭이 갑자기 급정거를 했어요. 끼익. 우리 셋 다 앞으로 쏠리면서 뒤엉켰죠. 뭐야? 무슨 일이야? 박 기사님이 쪽창을 열고 물었어요. 운전기사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큰일 났심더. 앞에 사고가 났는지 차가 꽉 막혔어에. 꼼짝도 안 합니다. 뭐라고? 제가 벌떡 일어나 쪽창 밖을 내다봤어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로. 출근 시간과 겹쳐서 도로가 그야말로 주차장이 되어 있었어요. 끝이 안 보이는 빨간 브레이크 등 행렬. 시계는 벌써 8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대로라면 9시는커녕 10시에도 도착 못할 상황이었어요. 망했다. 여기서 막히면 답 없는데. 회장님의 얼굴이 흙빛이 되셨어요.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여기까지 와서?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화로차 뒤에 매달고 온 내 오토바이. 비록 고물에다 상태도 안 좋지만 이 꽉 막힌 도로를 뚫을 수 있는 건 오토바이밖에 없잖아요. 회장님, 내리세요. 트럭 버리고 갑니다. 뭐? 여기서 뛰어가자고? 아니요. 제 애마 있잖아요. 비록 똥차지만 서울 시내 칼치기는 제가 전문이거든요. 박 기사님은 여기서 트럭 타고 오세요. 저랑 회장님 먼저 쏠게요. 회장님이 잠시 저를 쳐다보시더니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는 갓길에 트럭을 세우고 뛰어내렸어요. 트럭 뒤에 밧줄로 묶어놨던 제 스쿠터를 풀어내니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백미러는 덜렁거리고 카울은 다 깨졌지만 시동을 거니 갤갤갤 하면서도 기특하게 엔진이 돌아갔어요. 타세요. 꽉 잡으셔야 돼요. 이번엔 진짜 목숨 걸고 달립니다. 회장님이 다시 그 형광색 조끼를 입고 헬멧을 쓰시고 제 뒤에 타셨어요. 오전 8시 20분. 양재 IC 부근. 우리는 꽉 막힌 차들 사이 그 좁은 틈새를 비집고 질주를 시작했어요. 사이드미러가 닿을 듯 말 듯한 아슬아슬한 고개의 운전. 차 안에 갇힌 사람들이 저 미친 오토바이 뭐야? 하며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저 멀리 한강 너머로 63빌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서울이에요.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온 거죠. 회장님, 저기 보여요. 63빌딩. 다 왔어요. 그래, 보인다. 지은아, 조금만 더 밟아라. 회장님의 고함 소리가 헬멧을 때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엑셀을 더 당겼어요. 기다려라, 여의도. 신속 배달 김씨와 폭주족 강양이 간다. 오전 8시 45분. 여의도 대성그룹 본사 빌딩 앞은 이미 전쟁터였어요. 주주총회 때문에 몰려든 기자들, 시위하는 노조원들,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쫙 깔린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까지. 정문은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갈 정도로 철통 보안이었죠. 저 멀리 63빌딩을 지나 마포대교를 건너온 제 낡은 스쿠터가 빌딩 숲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갤갤갤거리는 엔진 소리가 거대한 빌딩 앞에서는 모기 소리처럼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회장님, 정문은 막혔어요. 경호원들이 바리케이드 쳤는데요. 제가 소리치자 제 등 뒤에 매달린 회장님이 헬멧을 두드리며 외치셨어요. 지은아, 회전문 옆에 VIP 전용 통로가 있다. 유리로 되어 있지만 내 오토바이라면 깰 수 있어. 그냥 막아버려. 네, 유리문으로. 저거 물어내려면 제 연봉으로도 안 되는데요. 내가 낸다니까 걱정 말고 들이받아. 책임은 내가 진다. 회장님의 법인카드 같은 든든한 한마디에 저는 망설임을 버렸어요. 그럼요. 10억, 아니 20억짜리 미션인데 유리문 깨는 게 대수겠어요? 저는 핸들을 꽉 잡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좋아요. 레드카펫 대신 타이어 자국 좀 남기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부앙. 스쿠터가 굉음을 내며 인도 위로 뛰어올랐어요. 정문을 지키던 경호원들이 뭐야 저거 하며 당황하는 사이 저는 그대로 VIP 전용 유리문을 향해 돌진했죠. 속도계 바늘이 60, 70을 넘어가고 눈앞에 투명한 유리가 점점 크게 다가왔어요. 충돌 직전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웅크렸어요. 와장창, 쨍그랑,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사방으로 튀었어요. 제 스쿠터가 로비 한복판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죠. 로비에 있던 안내 데스크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숨고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흩어졌어요. 바닥이 대리석이라 엄청 미끄럽더라고요. 스쿠터가 휘청거렸지만 저는 발로 바닥을 짚으며 균형을 잡았어요. 저거 잡아. 막아. 보안팀장의 무전기 소리와 함께 로비 안쪽에 있던 경호원 수십 명이 개떼처럼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로비가 워낙 넓어서 그들이 뛰어오는 것보다 제 바퀴가 더 빨랐죠. 저는 대리석 바닥에 타이어 스키드 마크를 길게 새기며 요리조리 그들을 피했어요. 마치 슬랄럼 경기를 하는 것처럼요. 비키세요. 배달 왔습니다. 아주 비싼 분 배달 왔다고요. 제가 경적을 빵빵 울리며 중앙 엘리베이터 홀을 향해 달렸어요. 그때 덩치 큰 경호원 하나가 진압봉을 들고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피할 공간이 없었죠. 그 순간 뒷자리에 있던 회장님이 신고 있던 안전화학과 화로차 기사님이 빌려주신 거를 벗어서 집어 던지셨어요. 명중이었어요. 신발에 정통으로 맞은 경호원이 하고 주저앉았죠. 나이스 샷. 회장님 제구력 살아있네. 우리는 그 틈을 타서 엘리베이터 홀로 진입했어요. 다행히 방금 막 1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려있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가 보였어요. 안에는 여비서 한 명이 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달려오니까 눈이 이둥그레려서 닫힌 버튼을 못 누르고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끼. 저는 엘리베이터 문턱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했어요. 오토바이를 세울 틈도 없이 스탠드를 차내리고 회장님을 부축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들었죠. 뒤따라오던 경호원들이 손을 뻗었지만 제가 닫힌 버튼을 연타하는 게 더 빨랐어요. 문이 스르르 닫히는 틈으로 헐떡거리는 경호원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야, 문 열어. 멈춰.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이미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좁은 엘리베이터 안 헐떡거리는 숨소리만 가득했어요. 놀란 여비서가 바들바들 떨고 있길래 제가 씩 웃으며 말했죠. 죄송해요, 언니. 배달이 좀 급해서요. 20층 주주총회장 가죠? 여비서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은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빗어 넘기며 거친 숨을 몰아쉬셨어요. 그리고 유리 조각이 묻은 형광조끼를 탁탁 터셨죠. 지은아. 나 살면서 내 회사 정문을 이렇게 박력 있게 들어온 건 처음이다. 짜릿한데 수리비 청구하지 마세요. 저 증인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킬킬거렸어요. 이제 20층까지 올라가는 잠깐의 시간. 이 문이 열리면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1층에서 20층을 향해 무섭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죠. 거울에 비친 제 꼴을 보니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머리는 헬멧에 눌려 산발이고 옷은 흙탕물과 유리 조각 투성이에 신발 한 짝은 아까 로비에서 발버둥 치다 날아갔는지 양말만 신고 있었거든요. 옆에 계신 회장님도 형광색 배달조끼 차림이라 재벌 총수가 아니라 어디 공사판 십장님 같았고요. 하지만 회장님은 넥타이도 없는 셔츠 깃을 꼿꼿하게 세우며 옷매무새를 다듬으셨어요. 지은아, 떨지 마라. 내가 오늘 내 수행비서다. 기죽지 마. 회장님이나 떨지 마세요. 손 떠시는데요. 이건 떠는 게 아니라 분노로 진동하는 거야. 딩동. 맑은 도착 알림음과 함께 20층 문이 열렸어요. 복도 끝에 있는 대회의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입구에는 또 덩치 큰 사설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나설 필요도 없었어요. 1층 로비에서 헐레벌떡 따라 올라온 본사 보안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사설 경호원들에게 소리쳤거든요. 비켜. 회장님 오셨다. 길 터. 막으면 다 잘릴 줄 알아. 보안팀장의 일갈에 경호원들이 당황해서 우물쭈물 길을 열었어요. 그 틈을 타 회장님이 아까 화로차 기사님이 빌려준 안전화발로 대회의실 문을 쾅 걷어차셨어요. 그리고 벌컥 문을 열어젖히셨죠. 회의실 안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로 꽉 차 있었어요. 단상 위에는 말끔한 이탈리아제 슈트를 입은 회장님의 아들 김준석 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고요. 마침 가장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던 중이었나 봐요. 자, 그럼 김태호 명예회장님의 건강 악화로 인한 해임안과 경영권 승계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이에 있다. 이호로 자식아. 회장님의 고함 소리가 마이크 소리를 뚫고 회의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순식간에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죠. 김 사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들고 있던 마이크를 놓쳤어요. 쿵 하고 마이크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 김 사장이 덜덜 떨면서 중얼거렸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었죠. 하기야 정신병원 독방에서 약물에 취해 있어야 할 아버지가 그것도 배달부 조끼를 입고 나타났으니 기절할 노릇이었겠죠.
회장님은 저벅저벅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셨어요. 저는 짝짝이 발로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고요. 회장님이 단상 위에 서서 자중을 둘러보시는데 그 눈빛 하나로 수백 명을 압도하시더라고요. 내가 치매라고? 병원에서 요양 중이라고? 새빨간 거짓말. 난 내 아들놈한테 납치당해서 강제 입원 당할 뻔했다. 주주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김 사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하셔서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경호원 뭐해? 빨리 아버지 모시고 나가. 닥쳐라. 내 정신이 온전치 못한지, 내 놈이 미친 건지 증거를 보여주마. 회장님이 주머니에서 그 낡은 폴더폰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재생 버튼을 누르셨죠.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김 사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생중계됐어요. 아버지 좀 어떻게 안 됩니까? 너무 오래 사시잖아. 뒤탈 없게 사망진단서는 심장마비로 끊고 적나라한 폐륜의 증거가 울려 퍼지자 회의장은 충격의 도가니가 됐어요.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주주들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죠. 김 사장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옆에 있던 며느리도 얼굴을 감싸 쥐고 고개를 숙였고요. 회장님은 떨고 있는 아들놈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준서가, 내가 너한테 경영 수업을 잘못 시켰구나. 사업가는 이익을 쫓아도 되지만 사람은 짐승이 되면 안 되는 법이다. 너는 오늘부로 해고다. 내 아들 자격도 사장 자격도 없다. 그때였어요. 김 사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눈을 뒤집고 소리를 지르며 회장님께 달려들었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맹수 같았죠. 안 돼. 내가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이 늙은이가 죽지도 않고 경호원들도 당황해서 못 움직이는 상황. 김 사장의 손이 회장님의 멱살을 잡으려는 찰나 제가 몸을 날렸어요. 배달하면서 진상 손님들 상대하며 익힌 실전 호신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어딜 감히. 내 10억 내놔. 제가 김 사장의 팔을 꺾어 업어치기로 단상 바닥에 꽂아버렸어요. 쾅. 대기업 사장님이 제 발밑에 대자로 뻗어버렸죠.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놀란 회장님께 윙크를 날렸어요. 회장님, 방금 거 보셨죠? 경호비용 추가 청구 들어갑니다. 아주 비싸게. 이거 놔. 이거 안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성그룹 사장이야. 단상 바닥에 널브러진 김 사장이 발악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주주총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진짜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거든요. 회장님이 미리 박 기사님을 통해 검찰청 특수부에 연락을 넣어두셨던 거예요. 경찰들이 김 사장의 팔을 꺾어 등 뒤로 수갑을 채웠어요. 철컹 하는 금소금이 들리는데 그 소리가 제 귓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경쾌한 음악처럼 들리더라고요. 김준석 씨, 당신을 존속살해 미수, 감금, 폭행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지금부터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이 낭독되는 동안 구석에서 눈치를 보며 도망치려던 며느리도 덜리가 잡혔어요.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가 여경에게 팔을 붙잡히자 악을 쓰며 매달리더라고요. 아버님, 저 좀 봐주세요. 저거 다 그이가 시켜서 한 거예요. 저는 억지로 따른 죄밖에 없어요. 아버님, 저 손자 며느리잖아요. 네? 와, 진짜 끝까지 추하다 추해. 남편이 잡혀가니까 1초 만에 배신을 때리더라고요. 회장님은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손자는 내가 키운다. 너 같은 어미 밑에서 크면 괴물밖에 더 되겠냐? 가서 죗값이나 달게 받아라. 내 변호인단이 아주 혹독하게 죄를 물을 게다. 경찰들이 아들 부부를 질질 끌고 나갔어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고 주주들은 꼴 좋다. 정의구현이다. 하며 야유를 퍼부었죠. 난장판이 된 회의실에 비로소 정적이 찾아왔어요. 회장님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다듬으시더니 단상 마이크 앞에 다시 서셨어요.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셨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자식 농사 잘못 지은 못난 애비로서, 그리고 기업의 총수로서 뼈저리게 사죄드립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는 제가 책임지고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형광조끼를 입은 채 짝짝이 양말을 신고 짝다리를 짚고 있는 저를요. 회장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었던 건 여기 있는 용감한 청년 덕분입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저를 구해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순간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어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아니, 영웅이라니요. 저는 그냥 돈 준다길래 뛴 건데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더니 곧이어 회의장이 떠나갈 듯한 기립 박수가 쏟아졌죠. 와 하는 환호성 속에 서 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평생 배달 늦었다고 욕만 먹고 길 막는다고 빵빵거리는 소리만 듣고 살았는데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인 줄 처음 알았어요. 회장님이 단상에서 내려오셔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고생했다. 강지은 대리. 네? 대리요? 저 입사한 적 없는데요? 내 마음대로 특채했다. 오늘부터 내 직속 수행비서 겸 보안팀 대리야. 왜? 싫으냐? 아니, 싫은 건 아닌데 그럼 제 10억은요? 그거 떼먹고 월급으로 퉁치려는 건 아니시죠? 제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으니까 회장님이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 호탕한 웃음소리가 회의장의 무거운 공기를 다 날려버리는 것 같았어요. 걱정 마라. 10억에 아까 화로차 탈 때 약속한 보너스 10억 더 얹어준다고 했잖냐. 총 20억이다. 오늘 바로 입금될 거다. 그리고 소원 하나 더 들어주마. 뭐 갖고 싶은 거 없냐? 집, 차, 소원이요.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돈보다 더 간절했던 거. 빚 갚는 거 말고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저는 회장님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럼 회장님, 저 학교 다시 다니게 해주세요. 저 사실 간호대 다니다가 등록금 없어서 자퇴했거든요. 공부 다시 하고 싶어요. 제 말에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회장님이 제 더러워진 손을 꽉 잡아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공부해야지. 젊은이가 꿈을 꿔야지. 내가 내 학비, 유학비, 박사 학위까지 전액 지원해주마.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이요? 주말에는 나랑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야 한다. 그 휴게소 우동도 가끔 먹고 혼자 먹으려니 맛이 없어서 말이야. 그제야 저도 활짝 웃을 수 있었어요. 지옥 같았던 2박 3일의 도주극이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주총회 사건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제 낡은 옥탑방으로 돌아왔어요. 아직 짐 정리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빌려 탔던 오토바이를 반납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옥탑방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대문 앞에 익숙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삐딱하게 서 있고 험상궂은 남자 3명이 제 방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제 빚을 관리하는 악질 사채업자, 일명 독사파였어요. 야, 강지은, 안에 숨어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돈 갚는 날 지났다. 오늘 이자까지 안 내놓으면 오토바이 압류하고 장기 포기각서 쓸 줄 알아. 아침부터 재수 없게 시끄럽게 구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 목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골목 어귀에서 터덜터덜 걸어가니까 독사가 저를 발견하고 눈을 부라리며 다가왔어요. 요것 봐라. 도망간 줄 알았더니 제 발로 기어오네. 야, 돈 내놔. 오늘 못 갚으면 너 진짜 험한 꼴 본다. 독사가 제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어요. 골목 아래쪽에서 검은색 고급 리무진 3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독사 승합차 뒤를 막아섰어요. 그리고 차 문이 열리더니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 5명이 내렸죠. 대성그룹 법무팀 변호사들이었어요. 가장 앞에 선법무 팀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누구십니까? 우리 강지은 대리님 몸에 손대지 마시죠. 뭐야? 당신들은 누군데 남의 영업 방해야? 독사가 씩씩거리며 대들었지만 변호사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법무팀장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독사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강지은 씨 법률 대리인인 대성그룹 법무팀장입니다. 귀하가 그동안 강지은 씨에게 행한 불법 추심, 법정, 최고, 금리 위반, 협박 및 주거 침입에 대한 증거 자료입니다. 이미 오늘 아침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소장 겹수했습니다. 뭐요? 대성그룹? 독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됐어요. 어제 뉴스에 도배된 재벌 회장을 구한 라이더가 저라는 걸 몰랐나 봐요. 법무팀장이 냉랭하게 말을 이었어요. 원금 5천만 원에 법정, 이자 계산해서 5,500만 원. 지금 여기서 변제할 테니 차용증 내놓으시죠. 그리고 앞으로 강지은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민형사상 소송 들어갑니다. 저희 회사 변호인단이 50명인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독사는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동네 골목대장 노릇하던 사채업자도 대기업 법무팀 앞에서는 그냥 동네 양아치에 불과하더라고요. 제가 변호사님 뒤에서 쓱 나와서 독사를 보고 비릿하게 웃어줬어요. 아저씨, 계좌 불러요. 푼돈이라서 지금 바로 폰뱅킹 해드릴게. 독사가 떨리는 손으로 계좌번호를 적어주자 법무팀장이 그 자리에서 입금 처리를 완료했어요. 띠링하고 입금 알림이 울리자 독사는 90도로 폴더 인사를 박더라고요. 아이고, 몰라 뵀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죄송합니다. 다시는 얼씬도 안 하겠습니다. 독사 일당이 쥐새끼처럼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법무팀장이 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회장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약속하신 사례금 20억 원이 입금된 통장과 한남동에 마련해주신 오피스텔 스마트키입니다. 짐은 저희 직원이 쌀 테니 강 대리님은 몸만 가시면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봤어요. 잔액 20억 원. 0이 몇 개인지 세어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편의점, 폐기 도시락 먹으며 버틴 날들, 빚독촉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지긋지긋한 가난도, 옥탑방 더위와 추위도. 저는 옥탑방을 올려다봤어요. 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엔 냉동고였지만 그래도 내 치열했던 20대 청춘이 묻어있는 곳. 잘 있어라, 옥탑방아. 나 이제 꽃길만 걸으러 간다. 저는 변호사님이 열어주는 리무진 뒷좌석에 탔어요.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고 백미러로 멀어지는 달동네를 보며 저는 맹세했어요. 절대로 다시는 돈 때문에 울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나에게 기적 같은 기회를 준 회장님을 위해 내 남은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아보겠다고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4월, 대학교 캠퍼스에는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전공서적을 가슴에 품고 강의실을 나왔죠. 27살 늦깎이 복학생이지만 학교 다니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동기들은 저를 왕언니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고요. 언니, 오늘 조별과제 회의 있는 거 알지? 응, 알아. 근데 나 오늘 선약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미안. 내가 자료 조사는 다 해갈게. 동기들에게 손을 흔들고 교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학생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난 거예요. 교문 한가운데에 뉴스에서나 보던 삐까번쩍한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딱 버티고 서 있었거든요. 그 옆에는 선글라스를 낀 덩치 큰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고요. 대박. 저거 누구 차야? 연예인 왔나? 야, 번호판 봐. 저거 대성그룹 회장님 차 아니야? 설마 하면서 다가가는데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어요. 그리고 익숙한 백발의 신사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저를 불렀죠. 강 대리, 학교 끝났냐? 회장님이었어요.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어요. 헐, 지은 언니 아는 사람이야? 대박, 진짜 회장님이야? 수군거리는 소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당당하게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회장님, 제가 학교 앞에는 오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애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부담스러워요. 내가 내 차 타고 다니는데 누가 뭐래? 꼬우면 지들도 돈 벌어서 사라고 해. 그리고 오늘 약속 잊었냐? 떡볶이 먹는 날이잖아. 타라. 회장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으며 차에 탔죠.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회장님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얼굴이 폈구나. 학교 생활은 할만하냐? 학점은 잘 나오고? 당연하죠. 이번 중간고사 올 A 노리고 있어요. 회장님 장학생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저 공부 머리 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오냐, 기특하다.
졸업하면 바로 우리 재단 병원으로 와라. 내가 병원장한테 말해서 수간호사 자리 비워두라고 했다. 에이, 낙하산은 사양할래요. 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학교 근처 허름한 즉석 떡볶이집이었어요. 최고급 롤스로이스에서 내린 재벌 회장님과 여대생이 떡볶이집에 들어오니 사장님 눈이 휘둥그레졌죠. 회장님은 익숙하게 구석 자리에 앉으시더니 메뉴판을 보셨어요. 사장님, 여기 떡볶이 2인분에 라면, 사리, 쫄면 사리 추가요. 그리고 튀김은 김말이 위주로 주시고 순대는 간이랑 허파 섞어서 많이 주세요. 쿨피스도 하나 주시고요. 주문하는 폼이 한두 번 와본 솜씨가 아니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떡볶이를 앞에 두고 회장님은 수십만 원짜리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젓가락을 드셨어요. 매운 걸 잘 못 드셔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으셨죠. 이 맛이야. 호텔 셰프들은 왜 이 맛을 못 내는지 몰라. MSG 맛이거든요. 회장님 건강 생각해서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혈압 올라가요. 제가 잔소리를 하며 휴지를 건네드리자 회장님이 씩 웃으셨어요. 지은아, 나 요즘 인생 사는 맛이 난다. 매일 임원들 눈치 보고 주가 걱정하고 상속 문제로 골머리 앓다가 이렇게 너랑 떡볶이 먹고 수다 떠는 게 제일 행복해. 고맙다. 나를 회장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대해줘서. 회장님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짜 친구가 필요하셨던 걸지도 몰라요. 우리는 떡볶이 국물까지 싹싹 긁어먹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물고 캠퍼스를 걸었어요. 70대 노인과 20대 청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의 뒷모습이 흩날리는 벚꽃 잎 사이로 그림처럼 어우러졌습니다. 서울구치소 접견실의 공기는 바깥 세상보다 5도는 더 차가운 것 같았어요. 두꺼운 투명 아크릴 벽을 사이에 두고 칙칙한 카키색 죄수복을 입은 두 남녀가 앉아 있었죠. 가슴팍에 4832, 4833이라는 파란색 번호표를 단 김준석 전 사장과 그 며느리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한민국 상위 0.1%의 화려한 삶을 누리던 사람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한 몰골이었어요. 머리는 떡이 져있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퀭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죠. 회장님이 접견실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나 아크릴 벽에 매달렸어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아버지, 회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못 살겠어요. 밥도 맛없고 방도 너무 춥고 같은 방 쓰는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세요? 김준석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어요. 평생 갑질만 하다가 감옥에서 막내 취급을 당하니 죽을 맛이겠죠. 하지만 회장님의 표정은 석고상처럼 차가웠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의자에 앉으시더니 아들을 빤히 바라보셨어요. 밥이 맛이 없더냐? 나는 내가 가둔 병원 독방에서 주는 밥도 없어서 굶었다. 그리고 내가 날 태우고 도망친 그 화로차 짐칸보다는 거기가 훨씬 따뜻할 거다.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돈에 눈이 멀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가면 진짜 잘할게요. 네. 며느리도 옆에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벽에 턱하니 붙이셨어요. 유언장 수정본이었죠. 잘 봐라. 내 전 재산 90%는 사회에 환원한다. 그리고 남은 10%는 장학재단과 직원복지기금으로 쓴다. 너희들에게 물려줄 돈은 단돈 10원도 없다.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는요? 나가서 뭐 먹고 살라고요? 너희는 거기서 죗값 다 치르고 나오면 빈손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뛰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든 땀 흘려서 돈 버는 법부터 배워.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자 아버지로서 가르쳐주는 진짜 경영 수업이다. 회장님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하고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회장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죠. 접견실을 나온 회장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 한숨 속에 자식을 감옥에 보낸 아비의 슬픔과 그래도 정의를 지켰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가자. 회사로. 가서 할 일이 많다. 다시 돌아온 대성그룹 본사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회장님이 나타나면 직원들이 벌벌 떨며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달랐죠.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회장님, 출근하십니까? 회장님, 오늘 구내식당 메뉴 돈가스랍니다. 같이 드시러 오세요. 회장님은 허 웃으며 직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셨어요. 박 기사님도 이제는 박 실장님이 되어 멋진 양복을 입고 회장님을 보좌하고 계셨고요. 회장님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내 어린이집을 짓는 등 사람 냄새 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계셨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우리 회장님이 달라졌어요가 최고의 화제였죠. 회장님 집무실에 들어온 저는 커피를 타 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아까 구치소에서 마음 안 아프셨어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회장님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아프지. 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안 아프겠냐? 하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다. 준석이 놈도 언젠가는 내 뜻을 알게 될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부모 몫이고. 회장님의 뒷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커 보였어요. 단지 돈이 많은 재벌이 아니라 진짜 어른의 모습을 본 것 같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집무실을 나왔어요. 회장님 책상 위에는 저와 박 실장님, 그리고 회장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어요. 어느새 저는 학사모를 쓰고 검은색 졸업 가운을 입은 채 강당 한가운데 앉아 있었죠. 간호학과 수석 졸업. 제 이름이 호명되자 동기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설레게 한 건 단상 한가운데 앉아 계신 학교법인 이사장, 바로 김태우 회장님이었어요. 다음은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회장님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2년 전보다 흰머리는 좀 늘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셨죠. 회장님은 마이크 높이를 맞추고 원고도 없이 학생들을 쭉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제 눈과 딱 맞췄을 때 살짝 윙크를 보내셨죠.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기업가, 재벌 총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돈만 알았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외로운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꾸밈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러다 죽음의 문턱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스쿠터 한 대와 깡다구밖에 없는 빚쟁이에 쫓기는 가난한 청년이었죠. 그 청년은 저를 살리기 위해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덜덜거리는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인생을 다시 배웠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그리고 혼자 달리는 1등보다 함께 달리는 파트너가 있을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사회에 나가면 수많은 시련을 만날 겁니다.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용기를 낸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학생들도 보였고요. 축사가 끝나고 학위 수여식이 이어졌어요. 제가 단상에 올라가자 회장님은 학위증과 함께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고생했다. 내 친구. 졸업 축하한다. 감사해요,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5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교문 앞에는 회장님의 수행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리무진이 아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최신형 최고급 투어링 바이크 2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죠. 하나는 회장님 거, 하나는 제 거였어요. 지은아, 이거 졸업 선물이다. 와, 대박. 할리 데이비슨? 이거 진짜 비싼 건데 이제 낡은 스쿠터는 박물관에 보내고 이거 타라. 나랑 갈 데가 있다. 어디요? 회사요? 아니, 전국 일주. 박 실장한테는 한 달 동안 휴가 냈다고 말해뒀다. 내가 2년 동안 너 뒷바라지 한다고 떡볶이만 먹었더니 이제 좀이 쑤셔서 안 되겠다. 전국 맛집 투어 한번 가자. 회장님은 가죽 재킷을 걸치시고 선글라스를 쓰셨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힙하던지 지나가는 학생들이 와, 회장님 포스 봐 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죠. 저도 학사모를 벗어 던지고 헬멧을 썼어요.
이제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즐기기 위해 달릴 차례였죠. 준비됐냐, 파트너? 물론이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부르릉. 2대의 바이크가 경쾌한 배기음을 울리며 캠퍼스를 빠져나갔어요.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걱정 없어요. 우리는 최고의 콤비니까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질주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제주도 애월읍 해안도로 파도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는 곳에 작은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간판 이름은 회장님 떡볶이. 이름이 참 거창하죠? 하지만 가게 안을 들여다보면 더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집니다. 야, 지은아. 3번 테이블에 김말이 추가다. 빨리빨리 안 움직이냐? 아, 알았어요, 할아버지. 튀김기 예열 중이라고요. 성격, 진짜 급하시네. 백발을 말끔하게 넘기고 앞치마를 두른 할아버지가 홀서빙을 하고 젊은 여자가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떡볶이를 볶고 있는 가게. 네, 바로 저와 김태호 명예회장님입니다. 우리는 1년 전 바이크 전국 일주를 하다가 제주도 바다에 푹 빠져서 아예 눌러앉아 버렸어요. 회장님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은퇴하시고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셨죠. 박 실장님은 서울 본사에서 회장님 대신 눈에 불을 켜고 회사를 감시하고 계시고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봐요. 할아버지는 왜 가게 이름이 회장님이에요? 그럼 회장님은 허허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왕년에 껌 좀 씹던 회장이었거든. 믿거나 말거나. 아무도 안 믿어요. 그냥 농담 잘하고 옷 잘 입는 멋쟁이 할아버지로만 알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 작은 가게에서 3,000원짜리 떡볶이를 나르는 회장님의 얼굴이 서울의 100층짜리 빌딩 펜트하우스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해 보이신다는 거요. 여기서 번 수익금은 전액 지은 장학재단에 기부돼요.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는 아이들을 위해 쓰이죠. 저도 간호사 면허를 딴 뒤 주말에는 동네 어르신들 무료 진료 봉사를 다니고 있고요. 어제는 감옥에 있는 김준석 씨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처음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회장님은 그 편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더니 말없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셨어요.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는 거겠죠? 저녁 장사를 마감하고 가게 문을 닫은 뒤 우리는 방파제에 앉아 캔맥주를 깠어요.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투자가 뭔지 아냐? 반도체 사업 진출한 거요? 아니, 3년 전 비 오는 날 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거다. 그날 내가 그 차에 안 탔으면 나는 지금쯤 차가운 땅 속에 있었을 테고 이 시원한 맥주 맛도 내 잔소리도 못 들었겠지. 저도요. 저도 그날 핸들 안 꺾었으면 지금쯤 빚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었겠죠. 할아버지는 제 인생의 로또예요. 우리는 맥주 캔을 부딪혔어요. 짠.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우리의 건배사가 되어주었죠.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막막하고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죠. 저에게도 그랬고 회장님에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주 작은 용기를 낸다면,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면 우연은 인연이 되고 인연은 기적이 됩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기적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떡볶이 볶는 강지은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버튼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